눈에 띄는 게 바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게 코로나19랑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요. 오랜 기간 동안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서 사망하게 한 사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아동학대가 있는지를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재밌게 받은 문의는 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살겠다. 공교롭게도 저희 한 사람이 밤새도록 대기를 해요. 밤새도록. 경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이런 가정폭력의 대물림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증가 건수가 4배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 증거를 내가 모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학대에 노출이 되면 그런 의지조차 사라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부모가 아니 내 자식 왜 데려가느냐 내가 걱정되리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상해죄, 폭행죄, 뭐 특수상해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막는 그런 것보다는 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알리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네. 박수를 치고 저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네. 우리 이무원 선배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돼 있는 지역 언론사들이 뭐 수십 곳 되는데 그중에 이달에 가장 우수했던 보도 한 편을 뽑은 거기 때문에 강원일보 나름대로 이번에 한 건 하신 것 같아요.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제 기자 생활 이제 19년 차 들어가는데 네. 이 기자 생활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그 경험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우리 데스크나 우리 편집국 내에서 그것을 제대로 캐치를 해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취재단을 꾸리고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 LG 헬로비전에서 우리 장진철 기자가 또 후속으로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국방부의 그 엄청난 그 고압적인 자세나 이런 것도 이슈화 시켜가지고 네.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어요 지금. 입장 바꿔가도 상당히 이제 춘천시와 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아마 네. 이번 주 중에 뭔가 의미 있는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어떤 대외적으로 기사를 가지고 어떤 상을 받을 때는 이게 우연스럽게 내가 뭐 어디 소 뒷걸음 치다가 쥐를 받는 경우는 없어요. 되게 오랜 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 근성을 갖고 취재를 하고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해서 취재를 해야지만 기사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단계에서 사멸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강원일보 이번 보도가 수상으로 이어진 그 과정에는 좀 데스크가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취재기자들을 배치를 하고 또 취재기자는 현장에서 근성 있게 그 내용을 추적해가지고 뭔가 진실을 알리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타사에서도 같이 후속 보도를 하면서 이게 어우러지면서 이런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뭐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게 기자님들은 이달의 기자상 하면 다 아시는데 네. 어느 정도 인정받는 상인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거 치면은 연말에 대종상? 대종상 후보에 오른 노미네이트가 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달의 기자상이 되면은 연말에 한국 기자상에 이제 그 후보가 되거든요. 저희 이제 LG 헬로비전도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우수조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는 고성 재난 산불 재난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아니 근데 인문 기자님 법조 출입 기자님이신 줄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저는 도경 법원 검찰 출입하면서 사회부에 데스크 바로 아래에 말하는 사건 캡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조율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키를 누가 잡느냐가 이제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원 기자가 키를 잡고 써라 이렇게 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운이 좋았습니다. 팁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 현장을 자주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일단 현장 가서 내가 눈으로 본 것 중에
의심 가는 게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관련 자료 전문가를 일단 섭외를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홈페이지 기사 탁 나왔을 때 포털을 딱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전문가가 누굴까 했을 때 환경단체가 나왔어요. 한 환경단체가. 거기서의 전문가 이제 거기 전화를 했더니만 그 전문가가 얼마나 상세하게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많이 연구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미군 부대들 퇴영 오염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기. 이 전문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관련 완료 보고서, 검증 보고서 다 보고 한 900페이지, 400페이지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의미가 있는 걸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계속 봤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 이게 그동안 검증을 부실하게 한 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쓰니까 뭐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춘천 캠페인은? 춘천시가 먼저 선 조사를 해서 네.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비용을 국방부에 청구하겠다 이런 네. 상태에 있지만 그 청구의 근거가 맞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 허영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 민간 검증단을 하겠다. 환경부 산하에 토양정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환경부는 정부기관이다. 이건 네. 가해자가 정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배제하고 민간 검증단을 해서 그 검증단이 추후에라도 춘천시가 먼저 조사를 하더라도 검증했을 때 이게 미군 때다. 국방부의 부실 정화다라고 하면 국방부가 책임을 지는 걸 해라 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큼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사고들 중에서 네. 눈에 띄는 게 바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요즘 네. 기사들 많이 뜨고 있죠.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많이 아픈데 이게 코로나19랑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요.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서 사망하게 한 사건, 또 오랜 기간 동안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그 9살 꼬마 여자의 그 사건들이 최근에 보도가 되면서 정말 공분을 자아냈는데 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죠.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부터 본격화가 됐는데 이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은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경찰청하고 아동권리보장원하고의 약간 통계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112 신고 건수 2019년보다 약간 늘어난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는 지금 3월, 4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한 13%에서 17%까지 줄었다고 지금 나와요. 이 이유를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신고 의무자가 교사거든요. 보통 교사나 아동센터나 병원이나 뭐 이런 데인데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아동학대가 있는지를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보통 아동학대 80% 정도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교사가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게 아니냐 뭐 이런 통계도 좀 있는데 최근에 UN 보고서에서도 지금 이런 아동학대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고 이동이 제한되니까 아무래도 이 학대 가해자와 아동이 한 공간에 남겨지게 되는 시간이 많아서 네. 전 세계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지금 시기다라는 UN 보고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 이제 못 나오게 했잖아요. 네. 근데 신고를 위해서 탈출해서 하는 거는 권고하지 않는 벌금 부과를 면제한다는 그런 조치를 따로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가정 내 불화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동학대뿐만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뭐 이런 관련된 사건이나 뭐 변호사 업계에도 이런 네. 문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제일 재밌게 받은 문의는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재택근무를 하셨는데 재택근무하면서 거의 2달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씻는다. 냄새가 나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출근할 때는 잘 씻고 했는데 집에서만 있으니까 너무 안 씻고 정말 냄새가 나서 안 받는 그런 것도 몰랐던 이런 거. 사유가 네,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유가 있겠죠. 계속 같이 붙어 있으면 되게 많이 싸우신 것 같아요. 밥 차려주는 문제, 애 보는 문제.
뭐가 또 양말 던져놓고 설거지 안 이런 사소한 문제가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냄새까지 안 씻는 것까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냐 이런 상담도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요즘에 아동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동학대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네,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저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넓게 포섭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옛날에 저도 막 이제 뭐 빨가벗겨가지고 쫓겨날 적도 있고. 네? 그런 없으세요? 손 들고 손 어릴 때 좀 험하게. 네. 엉덩이 맞고 발바닥 맞고 막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부모들의 훈육 뭐 그렇죠. 이 정도로 통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로 다 포섭이 되는데 아직 우리의 인식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죠. 내 자식 내가 엉덩이 때리는 게 뭐가 아동학대냐? 근데 신고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동학대로 그렇죠. 포섭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요즘에 많이 상담도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정서적 학대 예를 들면 뭐 잘 씻겨주지 않았다든지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버려뒀다든지 아니면 어두운데 좀 방에다가 이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고 의자에 앉혀놨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가 이제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많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그 말씀처럼 통계에 나온 거를 좀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내놓은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아동학대 증가 건수가 2008년에 5,570여 건 정도였어요. 근데 10년 뒤에 2018년에 2만 3천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느냐, 실제 아동학대가 그렇게 4배 넘게 증가를 했느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안 사람이 아동 쪽에 박사학위를 받은 도단위 기관장인데 계속 인문이에요. 점점 올라가서 5단위 기관장이에요? 본의 아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신혼 초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집사람이 일을 했어요. 했는데 밤새도록 대기를 해요. 밤새도록 경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장 출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 경찰하고 똑같이 이제 그 비상 대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을 가가지고 아동을 이제 보호 시설로 일단 옮겨야 되니까.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동 그 학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그 당시에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해야 되고 하지만 사명감으로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경찰 신고받고 뭐 도움 요청받고 갔거든요. 보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건데 2000년대 전후반부터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극악한 뭐 이런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줄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줄고 있지만 생각해 봤을 때는 남이 신고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본인이나 그 뭐 엄마 아빠가 다툴 때 자녀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제 경찰은 좀 소극적이고 일단 아동 전문 기관에다가 넘겨서 추후에 뭐 상담해가지고 하는데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로 결론이 되는 게 많아서 최근에는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내려지나요? 법원에서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누군가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에 이제 112 신고를 할 경우 경찰 무조건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의 장도 같이 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즉시 아동에 대해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동 학대 행위를 제지를 하고 학대자와 아동을 분리한 다음에 아동을 그 보호시설로 이제 보통 이제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아니 내 자식 왜 데려가느냐 내가 법정 대리인인데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우리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즉시 임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사가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뭐 접근 금지한다든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 이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조치 임시 조치들을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좀 신청 들어오면은 거의 다 내주고요. 또
경미한 경우에 부모가 이제 약간 혼육을 하다가 정도를 조금 넘었다, 경미하다라고 보이면은 그걸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네. 정말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해다, 심각한 아동학대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이제 죄명이 뭐 상해죄, 폭행죄, 뭐 특수상해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는데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절차대로 한다 그래도 보복적인 어떤 추가적인 뭐 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네. 법이 다 경찰이 어떻게 뭐 24시간 거기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한계가 있죠. 저로서는 법과 제도 이렇게 막는 추후에 막는 그런 것보다는 이 가정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계속 교육하고 알리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못 모르고 결혼했다가 약간 이제 교회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사회적으로도 우리 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가정 폭력의 대물림 문제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심리적으로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를 폭행을 하거나 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게냐면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비슷한 상황. 이런 경우에 자기 자녀를 자기 모습이 거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했던 사건 중에 상황을 정리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는데 정말 이제 뭐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남편이 아이를 때리고 아내를 때리는데 그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또 때리겠지. 그래서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제 들어오니까 또 여지없이 또 애들한테 시비 걸어서 또 엄청 때렸어요. 이제 이번에는 막 방망이가 등장을 하고 이제 흉기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다 찍힌 거죠. 다 찍히고 그거 들고 이제 얼른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 바로 신고하고 바로 이제 이혼 소송 해서 증거를 다 내고 근데 그렇게 막 심한 폭행 장면이 찍히니까 경찰에서 당연히 구속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는. 가해자 구속시키고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 다 해주고 다 증거 내니까 이혼 다 시켜주고 분리시켜주고 앞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고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물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강하게 저는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거죠. 근데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진짜 분리가 될까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이건 피해자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증거를 내가 모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피해 아동이나 뭐 학대를 받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장기간으로 학대에 노출이 되면 그런 의지조차 사라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옆집 일이라 하더라도 네. 주변에서 신고를 좀 해줄 수 있거나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관심을 같이 갖고 또 옆집 아이가 지나가면 칭찬이라도 좀 해주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관심을 옆에도 계속 눈이 많다고 보면 어떤 뭐 상황이 벌어질 때도 그나마 이게 좀 악화될 수 있는 것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 같은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사소한 단서라도 좀 잘 그렇죠. 보면서 관심을 잘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헤드라인 뽑아볼까요? 네. 주제는 코로나19 변화, 가정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헤드라인. 선정 기준 말씀해 주실까요? 관심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할까요? 네. 네. 뭘 준비해 왔는 것 같아요. 이거 준비 항상 해야지. 예. 아동학대 예방은 눈높이를 맞추는 데부터. 눈높이. 역지사지. 내 아이 때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책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네. 그리고 뭐 김혜자 선생님 옛날 네네. 저기 뭐 아프리카 봉사활동 제목이기도 한데 예. 저도 어디서 본 글을 좀 인용을 했는데 좀 깁니다.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사랑의 매로 포장된 아동학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길어도 되나요? 이거는 공익 광고의 카피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취재 AI님께 이가 남길게요. 그 뒤에다가 이제 보도국장님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이거 네. 붙이면 좀 말씀해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